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근 기사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광전 총국은 지난달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차용한 프로그램 제작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한령 이후 가장 강력한 한류 규제로 평가되고 있죠. 더불어 기존 한국 예능 포맷을 차용한 프로그램들도 전면 수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빌리빌리, 더윈 등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 검색어를 제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국, K-pop, 한류 등의 키워드로는 검색이 되지 않게 만들었죠. 심지어 중국 연예인들의 한국 스타일 메이크업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영상도 제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식 메이크업, 서울 스타일 같은 태그가 붙은 영상들은 무더기로 삭제되었어요. 그럼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일하는 34살 회사원입니다.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죠. 평소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즐겨보는 편인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 예능을 보며 한숨만 나오네요. 7년 전부터 회계팀에서 일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어요. 특히 미디어 산업의 변화는 재무제표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VPN으로 한국 콘텐츠를 보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VPN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마치 지하철에서 환승하듯이 다른 나라를 거쳐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베이징에 있는 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죠. 마치 신분증을 바꿔 쓰는 것처럼 제 컴퓨터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VPN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믿을 만한 VPN 서비스는 하나둘씩 차단되고 새로 나오는 서비스들은 너무 불안정해서 자주 끊기죠. 한 드라마를 보는데 서너 번씩 재접속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회사 동료가 VPN 사용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물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벌금이 월급의 절반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VPN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회사에도 통보가 간다고 해요. 한 지인은 이 때문에 승진해서 누락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방법을 찾아냅니다. 때로는 해외 지인에게 영상을 전달받기도 하고 개인 메신저를 통해 공유받기도 하죠. 심지어 일부 팬들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이미지로 공유하기도 해요. 검열 시스템이 동영상은 잡아내도 배별 이미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 전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어요. 청춘들의 여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젊은 남녀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제작비만 1억 위안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첫 회부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출연자들의 캐스팅부터 문제였어요. 모두 SNS에서 유명한 왕홍들이었죠. 예쁘고 잘생긴 외모는 있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카메라만 켜면 마치 방송인이 된 것처럼 과하게 행동하고 유행어만 반복해서 써댔죠. 한 출연자는 팔로워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의 모든 행동이 마치 쇼트폼 영상을 찍듯 과장되어 있었어요.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우와, 이 음식 진짜 맛있다. 리얼 미쳤다. 맞아. 세상에나 이게 천국이야. 자매들 어서 먹어봐요. 아이고, 내 입이 너무 행복해. 이거 먹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모든 리액션이 과장됐고 마치 짜고 친 듯 비슷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출연자들은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제스처만 반복했고
진정성 있는 대화는 찾아볼 수 없었죠. 심지어 식사 장면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각도로 음식을 들고 똑같은 타이밍에 리액션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제작진은 협찬 상품을 노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10분짜리 식사 장면에서 브랜드 로고가 20번 이상 클로즈업 됐을 정도예요. 자연스러운 대화나 관계 형성은 뒷전이었죠. 한 장면에서는 출연자가 갑자기 이 컵라면 정말 맛있다며 제품명을 연발하는데 화면에는 이미 식탁 위에 호화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알고 보니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인기 예능을 표절한 거였어요. 원작의 신선함과 자연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껍데기만 벗긴 느낌이었죠. 심지어 자막 효과까지 똑같이 따라했는데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한 장면에서는 출연자의 대사가 끝나기도 전에 효과음과 자막이 먼저 나와서 웃음을 망치기도 했죠. 제작비 1억 위안은 어디에 쓰인 걸까요? 호화로운 세트장과 비싼 협찬품들, 유명 왕홍들의 출연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콘텐츠의 질은 형편없었어요. 시청자들은 금방 이 사실을 알아챘죠. 첫 방송 시청률은 높았지만 3회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달라요.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에 매료된 건 미생이라는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인데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주인공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큰 위로가 됐어요. 특히 야근하면서 컵라면을 먹는 장면은 제 일상과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아팠죠. 드라마 속 회사 문화도 신선했어요. 수직적인 위계 질서,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실수를 했을 때도 질책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 회사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아직도 상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예스를 외쳐야 하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상사가 자리에 있으면 먼저 가지 못하죠. 최근에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봤는데요. 의사들의 일상을 다루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더라고요. 세대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잃지 않았어요. 특히 신입 의사가 실수를 했을 때 선배 의사들이 질책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 여동생이 간호사인데 의사가 실수를 하면 그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환자 앞에서 간호사들을 무시하는 일도 많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여동생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날 밤 여동생이 울면서 사직서를 썼다더군요. 한국 예능은 더 대단해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는지 놀라워요. 우리 예능처럼 과장된 리액션이나 억지스러운 설정이 없죠. 실수나 실패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와요. 제작진도 출연자를 존중하는 게 보여요. 출연자가 힘들어하면 촬영을 중단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해주기도 하죠. 얼마 전 황구시보에서 본 기사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중국 청년들의 새로운 선택, 탕핑 현상의 확산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작년 대비 자발적 퇴사를 선택한 20대가 32% 증가했다고 해요.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다고 하네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탕핑을 선택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누평인데 말 그대로 경쟁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 동생도 그중 한 명이에요. 칭화대를 나와서 연봉 80만 위안을 받는 IT 회사에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지금은 윈난성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죠. 부모님은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의 SNS를 보면 이제는 이해가 돼요. 오늘은 직접 기른 토마토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서둘러 출근할 필요도 없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하루 종일 새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네요. 제가 찾던 행복이 바로 이거였나 봐요. 사회관계망을 보면 탕핑 일기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누평 중. 경쟁은 이제 그만. 나는 행복한 탕핑러 같은 글들이 넘쳐나죠. 어떤 이들은 편의점 야간 알바만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벌어요. 월 3천이 아니면 시골에서는 살 수 있거든요. 낮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요. 책을 쓰는 친구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수입은 적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더 반짝이는 것 같아요. 베이징 청년부에서는 탕핑을 사회적 무기력증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달라요. 이건 우리의 소극적 저항이라고 말하죠. 996 근무문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늘어나는 생활비. 이런 현실에서 경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는데 뭐하러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한 달 전에는 대학 동창회에 다녀왔어요.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절반 이상이 직장을 그만두고 탕핑을 선택했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던 친구들인데 말이에요.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넌 아직도 그 회사야? 연봉은 좋지만 삶이 없잖아. 맞아. 난 퇴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푹 잤어.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그래도 미래는 어떡하려고? 미래?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미래야. 하루하루 사는 거지.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우리는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청년들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저도 그들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일해보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카페처럼 제가 사는 동네에 카페를 차린 친구를 만났어요. 메이링,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시기에 카페를 차리다니. 응.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어.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 그들처럼 나만의 색깔을 가진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 여기 봐. 이 원두는 내가 직접 로스팅한 거야. 레시피도 100번도 넘게 연구했다고. 처음에는 다들 말렸대요. 이런 불경기에 무슨 카페냐고. 게다가 한국 스타일 카페는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메이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카페의 분위기는 그대로 가져오되 중국 전통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죠. 테이블 배치부터 음악 선곡까지. 모든 게 한국 감성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중국적인 멋이 있어요. 실제로 메이링의 카페는 특별해요. 한국 카페에서 영감을 받아 인테리어를 했지만 곳곳에 중국 전통 문양을 배치했어요. 메뉴판도 한글과 한자를 절묘하게 섞어서 디자인했죠. 디저트도 한국의 레시피에 중국 재료를 접목했어요. 흑당 버블티 케이크는 이미 입소문이 나서 예약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항상 남의 것을 베끼기만 하죠. 예능도, 드라마도, 심지어 상품까지도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독창성보다는 안정성을, 도전보다는 모방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메이링의 도전이 의미 있어 보여요. 그녀는 단순히 한국 카페를 모방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을 더했거든요. 손님들도 그 진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니까요.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보는 건 마치 숨바꼭질 같아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는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죠. 영상 제목을 이모티콘으로만 쓴다거나 한글 자막 대신 그림으로 된 자막을 써요. 한국 드라마를 남쪽 드라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청자들은 금세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채죠.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 동영상 플랫폼에서 갑자기 모든 한국 관련 콘텐츠가 삭제됐는데 이틀 만에 똑같은 영상들이 전부 일본어 자막으로 돌아왔어요. 댓글창에는 다들 이 일본 드라마 정말 좋네요 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웃픈 현실이지만 이런 게 우리의 작은 저항이에요. 한국 드라마의 기술력도 정말 대단해요. 카메라 워크만 봐도 알 수 있죠.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는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데도 실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섬세하게 만들어졌어요. 드론 촬영부터 조명, 미술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우리 드라마는 아직도 같은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대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커요. 제 주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였는데 이제는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한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회사도 한국 지사와 업무를 할 때 통역이 필요한데 외부 통역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패션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 드라마에 나온 스타일을 따라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한국풍이라는 새로운 패션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직접적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요. 쇼핑몰에 가보면 이런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청춘 감성, 도시 스타일, 트렌디 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패션을 그대로 가져왔죠. 심지어 매장 디스플레이도 한국 백화점과 비슷해요. 음악도 한국 노래를 중국어로 번안한 버전을 틀고요. 직원들의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도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직원이 몰래 저에게 속삭이더라고요. 언니, 제가 입은 이 앞치마 어때요? 어떤 드라마에서 본 거랑 똑같죠? 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드라마 제목을 직접 말하진 못하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규제로 막을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처럼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고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해야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만 해도 그래요. 작년에 신제품 개발팀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가 큰 문제가 됐어요. 너무 한국스럽다는 이유로 기획안이 전면 수정됐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수정된 제품은 시장에서 실패했어요. 소비자들은 이미 더 세련되고 창의적인 것에 눈을 뜬 거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자주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창의성과 자유가 존중받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검열과 규제는 결국 우리의 창의성을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좋은 콘텐츠를 찾아가고 있죠. 이건 단순히 한류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양질의 콘텐츠를 보고 싶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우리의 열망 때문이에요. 특히 저희 세대는 변화를 원해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규제들이 그들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는 분명 올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발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